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이 그림 속에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여성으로 떡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업에도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전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 꿈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잠깐 작은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사실 전 떡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늘 부모님이 떡 만들고 파는 걸 지켜보며 자랐죠. 집엔 늘 떡지는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선생님, 언니는 간호사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저만 떡집을 운영하게 되었네요. 저희 엄마가 이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 떡집 할 생각하지도 말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제일이야. 그래서 언니와 오빠 저는 떡집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컸습니다. 부모님 떡집 이름은 대가 떡집이었어요. 그래서 전 대가집 막내딸을 불렸죠. 제가 지금 운영하는 떡집은 공주 떡집이에요. 공주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공주에서 태어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처음 떡집을 열 때가 떠오르네요. 제가 떡집 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던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려서부터 우리 막내가 제일 손끝이 야무지고 일을 잘했지. 넌 분명 잘해낼 거다. 엄마가 알아. 너 열심히 사는 거 보면 홍서방도 정신 차리겠지. 앞만 보고 매일같이 열심히 해. 곧 좋은 날 올 거다. 아버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셨어요. 사치 같은 것도 모르시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시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쯤 호강을 누릴 법도 한데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미혼일 때 저희 새남매가 월급을 모아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호텔은 마다하고 민방만 고집하셨죠. 두 분 좋은 호텔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 하룻밤이라도 호텔 가서 자요. 이것도 경험이고 추억인데. 뭐하러 호텔 같은 데 가서 자. 아이 바닷가 민박집에서 자도 난 하나도 불만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호텔이야. 부자들이 나가는 데지. 아니에요 아빠. 어떨만 특히 뭐 그렇게도 분줄하세요. 우리도 하룻밤쯤은 기분 낼 수 있어요. 나도 싫어.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왔으면 됐지. 무슨 숙소까지 그렇게 호사를 부려. 결국 제주도 여행도 부모님 스타일에 맞춰서 소박하게 다녀왔습니다. 전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짓궂은 것 같습니다. 시댁은 정반대의 분위기였어요. 시부모님이랑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되게 비싼 차를 타고 오셨거든요. 옷도 잘 차려입으셨고 식당도 비싼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남자친구 집안이 되게 여유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허세였습니다. 시부모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집은 엄청 춥고 낡았는데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때 한여름도 아니고 겨울이었죠. 우린 겨울에도 가끔 수박 사 먹는단다. 규찬이랑 나랑 수박을 엄청 좋아해. 한겨울에 수박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어디서 구하긴 백화점에서 샀지. 백화점이요? 규찬이가 어디서 가냐고 돈 받았다고 줘서 엊그제 백화점 가서 밥 먹고 과일 좀 샀다. 엄청 비싸겠네요 이 수박. 비싸긴 하다만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규찬아 수박 먹어라. 하 엄마 왜 이렇게 작게 잘라? 좀 큼직하게 잘라주지. 아이 감질맛 나잖아. 이수미 너도 수박 좋아하지? 많이 먹어. 돈은 이러려고 버는 거 아니냐?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저희 집은 제철 과일만 먹고 떨이 과일도 자주 사 먹었어요.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규찬씨 집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축족 다 쓰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말로 치면 규찬씨나 부모님은 요로족이었죠. 요로가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자는 뜻이거든요. 규찬씨도 참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자기는 한 곳에 매여 있는 게 싫다, 여행하듯 살고 싶다고 했죠. 결혼 전에는 그 이야기가 근사하게 들렸어요. 전 전문대를 나와 작은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삶이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책 읽고 영화 보는 그런 동호회에서 이 사람을 만났죠. 규찬 씨는 말도 잘하고 당당한 게 처음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원 준비하면서 가끔 강의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모임자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규찬이 보면 내가 괜히 위축된다니까.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역시 배경이 든든하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 헤이, 뭘 그래. 어릴 때부터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아는 게 힘이라잖아. 우리 다음 영화는 누가 정해? 선미 씨 차례인가? 네, 제 차례예요. 근데 저는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영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정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당하게요. 다들 규찬 씨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자신만만하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다 허세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 어머님은 각각 사업과 다단계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집안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절 잘 사셨는데 그때 사치 부리시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여유이 있어서 상견례 한 번으로 그런 걸 눈치채시더라고요. 결혼은 사람보다 집안을 보고 해야 하는 거야. 좁은 집에 월세도 못 면하면서 한겨울에 수박 사 먹는다며. 규찬이도 그렇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일정한 직업이 없으시고 너 그런 집에 시집 가면 고생해. 엄마 말 듣고 서서히 만남 추려. 갑자기 헤어지면 달라니까 시간 조금 끌다가 헤어지라고. 엄마 지나친 걱정이야.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우리 둘이 열심히 살면 되지. 규찬이가 지금 뚜렷한 직업도 없다며. 대학원 준비하고 가끔 문화센터에 강의 나간다면서 그 나이에 도무지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야. 네 월급으로 남편 학비 대고 생활비 될 거야. 규찬 씨 곧 입시학원 나간대. 입시학원은 그냥 일반 학원이랑 달라서 돈 많이 벌어. 강사한다고 했으니까 먹고 살 일은 걱정 없어. 나도 벌고. 으이구 이 헛똑똑이. 제일 야무진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맹탕일 줄 누가 알았어? 엄마는 제 결혼에 어떨지 눈에 그려지셨나 봅니다. 철없는 전 둘이 좋아서 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도 시부모님 사시는 모습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런 집안 배경을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눈에 뭐가 씌인다고 하죠?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규찬 씨가 큰소리치는 걸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습니다. 입시 강사로 나서면 유명 강사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지금은 그냥 숨 고르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그래, 나 규찬 씨 믿어. 내 월급으로 당분간 살고 규찬 씨 학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돈 모아서 집 사자.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 집에 얹혀 살 순 없잖아. 비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 있잖아. 단칸방에서 시작하지만 이것도 다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소미 너도 살림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 우리 엄마가 밥이며 다 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저흰 결혼하면서 집 한 칸 마련할 돈도 없어서 남편이 쓰던 방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서 방이 너무 작아 어떻게 하냐고 하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발 뻗고 누울 공간만 있으면 되죠. 고맙다. 규찬이 넌 어디서 이런 소녀 같은 아이를 데려왔어? 다 내가 잘나서지 엄마. 나 좋다는 여자가 한둘이었어? 허이씨구 얘 얘기하는 것 좀 봐. 그때는 저런 말을 들어도 그게 기분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모습이 그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상황은 더 좋지 않았죠. 남편은 정말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다 시부모님 보고 배운 거더라고요. 돈은 20만 원이 들어오면 20만 원을 다 써야 직성이 풀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놓고도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더구나 입시학원 강사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종각 때 저한테 보여줬던 건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인기 강사가 되려면 경험부터 착실하게 쌓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학원에서 자기를 대우해주기만 바랬죠. 또 대학원에 미련이 있어서 공부 욕심도 부렸고요. 시부모님 두 분도 뚜렷한 직업 없이 사셨기 때문에 집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작은 월급으로는 생활비에 남편 용돈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도 한겨울에 백화점에서 수박 사드시던 버릇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저만 아끼느라 고생이었죠. 전 돈이 쪼들려서 떡볶이 한 그릇도 마음대로 못 사 먹겠더라고요. 떡볶이 드릴까? 아니에요. 저기 혹시 컵떡볶이도 파세요? 종이컵에 담아 파는 거요. 파는데 어른한테는 안 팔아. 학교 끝나는 시간에 애들한테만 팔지. 왜? 돈이 모자라요? 아니에요. 조카 사줄게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퇴근을 하면 또 집안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점점 저한테 살림을 미루셨죠. 월급 내 이 가족들은 제가 뭐라도 안 사오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새아가 월급 날인데 빈손으로 왔니? 치킨이라도 2마리 사오지 그랬냐? 어머니 제 월급 탈탈 털어도 치킨 살 돈도 없어요. 아니 왜 없어? 매일같이 꼬박꼬박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이 왜 없어? 안 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리 와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굶어 죽고 속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만 도야처럼 일하는 이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느껴졌죠. 이혼이라는 말이 머리에 스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겨우 1년 채워가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전 작정하고 가족들을 모두 불러앉혔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버님 어머님 규찬씨 진짜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요. 시부모 다 불러다 앉혀놓고 무슨 소리냐. 도대체 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제 월급으로 생활비에 규찬씨 책값, 용돈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요. 이제 제출과 일 아니면 드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요. 생활비도 다 줄여야 하고요. 허리띠 단단히 줄라매 각오하셔야겠어요. 이 자기야,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사는 게 말이 돼. 아버님도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희망이 없어요. 돈 생긴 대로 막 쓰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산다고? 너 진짜 왜 그래?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내도 나 할 말은 해야겠어. 어머니, 앞으로 집안 살림은 맡아주세요. 아버님도 토요일마다 복권 잔뜩 사시는 거, 친구분들 만나서 한턱 쏘시는 거 그만해주세요. 현금 서비스 자꾸 받아 쓰셔서 지금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옆에서 막 씩씩대더라고요. 하지만 전 결심한 걸 말했습니다. 저 떡집 차리려고요. 혼자서는 벅차니까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잘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하고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어요. 일 많이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비서라는 직업도 그리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떡집 개업해서 자영업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어깨 넘어 배운 것도 많고 잘할 수 있어요. 이 떡집? 너 절대로 떡집은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한 푼이 아쉬워서 떡집이라도 해야겠어. 친정 부모님이 개업할 때 도움 주시기로 했으니까 노하우 다 전수받으면 돼.
거래처도 다이고 대출받아 시작하는 거니까 다들 도와주셔야 해요. 그렇게 전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 떡집 한다고 털어놓는 건 무척 힘들었어요. 보나마나 친정엄마가 말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 의외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봐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 엄마, 반대 안 해? 자식들 떡집 하는 거 엄마 진짜 싫어했잖아. 좋진 않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근데 풍소방 하는 집 보니까 안 되겠더라. 결혼했으니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일단은 시작하고 시부모님 남편이랑 힘 합치면 먹고는 살 거다. 봉서방이 같이 달려들면 좋은데 아직 대학원에 미련이 있대. 그놈의 대학원 타령은 당장 목구멍이 불질하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야지. 떡집 혼자서는 못해. 가족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알아요. 다 계획이 있어. 기업 준비하는 것만 조금 도와주세요. 그렇게 전 친정 부모님 지지까지 얻었죠. 거래처 사장님들과도 일일이 통화를 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그렇게 전 떡집을 열었습니다. 초기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대출을 많이 땡겼어요. 남편은 핀발이 지고 시작한다고 투덜댔지만 그런 말에 겁먹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각오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요. 대출도 갚고 사업으로 오래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시장조사도 끝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업한 날부터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일만 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게도 떡집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떡집이 되었죠. 부모님이 한자리에서 오래 하셨고 단골들이 있어서 운영이 됐지만 전 맨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좀 차별화를 둬야겠다 생각했죠.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떡을 만들고 홍보했어요. 애기 생일이나 돌도 맞출 때 젊은 엄마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연구를 많이 했죠. 떡도 케이크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처럼 꾸몄더니 잘 나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게에 오시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대답을 해드리고 서비스 떡까지 드렸더니 금방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전 연령대가 다 좋아하는 떡집이 된 거죠. 돈 버느라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남편은 변하는 게 없었어요. 어디가? 오늘은 가게에 같이 출근하자니까. 오늘 공부할 게 있어. 자료도 찾아야 하고. 내일 갈게니. 맨날 그렇게 미루기만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솔직히 떡 나올 때 앉아있으면 소리 너무 안 좋아. 이제는 참기름 냄새까지 좀 역하고. 난 좀 적응이 필요해. 미안해 자기야. 알았어. 그럼 아버님이랑 같이 해야겠네. 근데 나 돈 좀 필요해. 돈 또 뭐 사게? 아예 용돈을 좀 올려줘. 나 책도 사야 하고 후배들도 만나야 하는데 최면할 줄이 이게 뭐냐. 떡집 나와서 일하면 일당 줄게. 왜 일도 안 하고 자꾸 돈을 달래? 치사하다 치사해. 앞으로 너한테 내가 돈 달라고 안아봐라. 아니면 어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하게. 어머니 돈 없으셔. 모르지 또 비상금 있으신 거 줄지. 그래 가봐. 나 같으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가겠다. 에이요 말을 말자. 남편은 떡집에 나와도 일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그런 모습 정말 한심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이번 대학원 시험 떨어지면 진짜 학원에 돈 벌러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그 사이에도 떡집은 점점 더 잘 됐어요. 택배 주문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일순위 부족해 시부모님도 하루 종일 떡집에 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집안 경제 사정은 윤택해져갔죠. 매일같이 일이 바쁘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자연스럽게 돈을 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롯이 제 노력으로 떡집 키운 게 너무 장하다고 하셨죠. 같이 택배 작업하던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너 떡집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잘 될까 싶었어.
동네에 떡집도 많고 덕이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지 몰랐어. 하여간 제주다 이것도.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있는데 못할 수가 없지. 새아가가 센스도 있고 다다리 배추르는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지를 않아. 고작 떡집 하나에서 그렇게 많이 버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규찬씨만 취직하면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규찬이도 곧 취업할 거야. 나두개 대학원 가는 거 별로다. 무슨 공부를 또 해. 얼른 학원에라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근데 세아가 잠깐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내 어머니 왜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잠깐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여보, 우리 잠깐 나갔다 와도 되죠? 걱정 말고 다녀와. 어머니는 저희 옆 건물 카페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피하고 싶던 임신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때가 결혼한 지 4년이 되어갈 때인데 저희에겐 아기 소식이 없었어요. 가게 때문에 미룬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결혼하자마자 아기 잘 낳고 사는데 저만 그랬죠. 사실 좀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너희 혹시 비만하는 거 아니니? 돈 버느라 아기 미루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 아기 안 낳고 살기로 너희끼리 합의 봤어?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제 떡집도 자리 잡았고 좋은 소식 들릴 법도 하지 않니? 어떻게 노력은 좀 하는 거야? 네,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따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면 너희 분가할래? 분가요? 갑자기 왜요? 집주인이 전화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낡고 좁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는 대신 다음번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가 얘기를 꺼내셔서 깜짝 놀랐죠. 아니, 너희가 우리랑 같이 살아서 애기를 못 갖나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저 믿으시죠? 아유, 내가 너는 믿지. 너무 미루지는 마. 그러면 안 좋아.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이상한 걸 자꾸 주셨어요. 하루는 저한테 검은 가루가 둥둥 뜬 물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으래요. 전 찜찜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라르방코에서 떨어진 가루라는 거였어요. 또 어디서 낡은 속옷을 가져와 입으라고도 하셨고요. 얘네 방식으로 해가 들어서게 하려는 어머니의 의도가 다 보였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죠. 부부관계는 딱히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저는 몸도 건강했고 날짜 계산을 해서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에 남편에게 일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잘 되지 않았죠. 저도 모르게 주거심이 생기고 병원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이유나 좀 알자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떡을 사러 온 애기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산부인과 규모는 작은데 진짜 인기 많잖아. 수빈이 애도 둘째 안 들어서서 고생하다가 거기 가서 나왔대. 정말 어딘데? 새로 생긴 지하철역 사거리에 큰 카페 있잖아. 그 건물 3층 나이 드신 원장님 혼자 계시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이래. 아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나 보더라고. 해외에서도 일부러 찾아온대. 왜 거기 몰랐지? 나도 가봐야겠다. 둘째 안 가겠다더니 갑자기 왜? 남편이 둘째 갖자고 하더라고. 동현이 동생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도 낳자고 하는 거야. 너무 잘됐다. 자기는 둘째 낳고 싶어 했잖아. 다시 시도해보려고. 동현이도 웬만큼 컸고. 그런데 잘 될까 모르겠다. 부부가 노력하면 금방 생기지. 대화를 듣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그 산부인과가 어디라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계산도 안 하고 떠들고 있으네요. 아니 저기 그 산부인과 말이에요. 사거리 큰 카페에 있는 건물 3층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저는 쉬는 날 그 마음 먹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원장님이 계신 곳이었죠. 어쩐지 첫인상부터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처음 치료를 받는 자리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주춤하게 눈물이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우리 선미씨가 참 착한가 보네요. 불가루 탄물도 시어머니가 먹으라면 먹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임신 출산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의사 선생님께 믿음이 생겼고 싫다는 남편을 병원에 끌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나쁜 게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원인을 알고도 오히려 원장님만 탓했어요. 그렇게 작은 병원 의사가 뭘 알아. 이대 총자가 뭘 떴다고. 됐다 그래. 이 돌팔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얼마나 유명하고 사람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럼 다른 병원 가볼까? 우리 이완 병원 다니기 시작한 거 노력해보자. 난 정말 간절해 여보. 난 좀 그렇다. 아이 다른 병원 찾아보지 마. 자연스럽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이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 난 안 내키니까 너도 괜히 애쓰지 마.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도 난 괜찮아. 난 생각이 달라.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기다리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 그래. 난 모르겠다. 내 문제로도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남편은 처음부터 병원 다니며 임신 준비하는 것을 질색팔색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식단도 조절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죠. 남자들 그럴 수 있다면서 제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시기도 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원장님이 고마워서 갈 때마다 전 떡을 챙겨드렸어요. 원장님들이 결혼할 땐 엄청 공들여 이바지 음식도 만들어드렸죠. 원장님은 늘 제게 고맙다고 하시고 잘 될 거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어느새 저와 원장님의 관계는 큰언니와 여동생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자식은 안 생겼어요. 저도 사는 게 바빠 어느 정도는 포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네가 노력한 거 다 안다. 그런데 어쩌겠니? 삼신할머니가 우리 집에는 아기 좀 지어줄 생각이 없나 보구나. 내 어머니 면목이 없어요. 아유 네가 왜 면목이 없어. 괜찮다. 정작 귀찮은 녀석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 녀석도 철들이라면 멀었어. 아 글쎄 힘들게 자식 키워서 뭐하냐는 말을 부모 앞에서 하더라니까. 지금이야 젊어서 그렇지. 더 나이 들면 생각이 바뀌겠지.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지금 일도 바쁜데 너무 무리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전 병원 다니는 걸 일단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8년쯤 됐을 때였어요. 10년 넘게 다닌 병원이어서 진료가 없어도 원장님과는 사석에서 뵙곤 했습니다. 그 사이 떡집으로 돈을 많이 벌어 저흰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아이가 없으니 큰돈 들어갈 일도 없어서 돈을 예상보다 많이 모았어요. 전 살던 대로 그냥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수도 넓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더구나 제가 떡집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집은 따로 분가할 필요가 없었죠. 남편은 여전히 뚜렷한 직업 없이 책 읽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한양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원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원장님 집에서요. 원장님, 저 쉬는 날이에요.
밖에 좋은 데 가서 차 마셔요. 원장님도 항상 병원에만 계시고 저도 덕집에만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오늘은 우리 집으로 좀 와.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핸드폰 통해 들리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전 통화 끊고 바로 원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원장님, 집이 너무 근사하네요. 밖에서 얘기하긴 좀 뭐해서 집으로 불렀어. 무슨 얘긴데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원장님? 아니, 있잖아, 수미씨.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요? 있잖아. 선미씨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 네? 저희 시어머니가 산부인과예요?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여자분은 임신을 하셨더라고.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고 이상하네요.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를 가깝게 아실 일이 없는데요. 산부인과 같이 가신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선미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아무래도 그 아이, 남편 아이 아닌가 싶어. 그 여자를 대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꼭 며느리 대하는 것 같다면 선미씨 믿겠어? 선미씨 남편, 바람핀 것 같아. 바람이라고요? 저는 원장님이 내주신 예쁜 찻잔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발 밑에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서 떨어지는데도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앉은 그대로 들이대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바람 그리고 여자의 임신, 시어머니의 거짓말, 한꺼번에 벼락이 내리친 것 같았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귓가에 원장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선미씨, 괜찮아? 여기 위험하니까 저쪽 소파 자리로 가, 얼른.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고 시어머니가 그 여자랑 같이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선미씨. 한번 확인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따로 불러낸 거야. 저 이만 집에 갈게요. 원장님이 저를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바다하고 택시를 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불도 여러 번 꼬집어봤습니다. 근데 현실이었어요. 귓가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면서 임신이 맞냐고 원장님께 여러 번 물어보셨다고 했죠. 산부인과만 수십 년이야. 딱 보면 알아. 생긴 아기, 자기 빗줄이라 좋아하는 모습 딱 보면 알아. 시어머니 반응은 결코 꾸미는 거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걸 감추는 내색이었지. 원장님은 제게 앉아서 강아지만 메고 먼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태평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곧장 따졌어요. 세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화목한 분위기에서 고개를 먹고 있더라고요. 전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제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너 벌써 왔니? 누구랑 저녁 약속 있다며?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시장에서 사와서 쪘다. 고기 누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누가 먹고 싶긴 규찬이도 먹고 싶대고 요새 철이잖아. 어머니, 산부인과에 데려간 그 젊은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 고기 사다가 줘주신 거 아니에요? 강추럼 그 여자 누구예요? 뭐라고? 너 꿈꿔니? 뭐라는 거야? 당신 똑바로 말해. 나 다 알고 왔어. 저한테 뜸 그 여자 이름부터 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좋아한 그 여자 이름이 강초롱이었어요. 이름을 대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너 그걸 어떻게? 너 어디서 뭘 듣고 온 거야? 아이, 강초롱이 누군데? 거짓말할 생각 하지도 마. 내가 다 확인했어.
다 오해야. 에이, 초롱이는 그냥 내가 아는 후배인데. 걔가 임신을 해서 후배가 임신했는데 왜 시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산부인 과에가? 그게 상식적인 일이야. 그애 당신 애지? 당신 나 몰래 바람 폈니? 상간녀 임신까지 시키고? 상간녀? 야, 너 말 조심해. 아니 얘 진정해라. 그리고 상간녀가 뭐니 상스럽게. 상스러운 건 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란 그 여자죠. 바람핀 이 사람도 어이없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가실 수 있냐고요? 그렇게 좋으셨어요? 자식이 부인 놔두고 밖에서 바람펴도 그저 좋으셨어요? 야, 너 말 조심해.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말이 많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말이면 단 줄 알아. 애도 못 낳는 거라고 했어? 그럼 지금까지 애 안 들어선 게 다 내 탓이란 말이니? 잠자리 피하고 인위적인 거 싫다면서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 모텔에서 다른 여자랑 징그렀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고 욕하셨죠. 규찬씨 한마디에 뭐가 틀리냐면서요. 저는 엉엉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순 없다고, 사람이 이럴 순 없다고 발버둥치며 악을 썼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라는 작자와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또렷이 들렸죠. 그래, 솔직하게 말하마. 한말, 아이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그러면 넌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야. 걔 이제 배불러오면 어쩔 건데. 아이 그러다고 지금 다 까발려요? 넌 좀 가만히 있어. 선미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는 손주를 봐야겠어. 너 때문에 태가 끊기며 우리는 어떻게 하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너무 유세 떨지 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너네 이혼하라고 하네. 네가 본처니까. 주름이가 애 낳으면 너희 부부 사이에 자식으로 넣어. 그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어머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다른 여자가 낳은 아기를, 그것도 저 사람이 바람펴서 낳은 아기를 제 자식으로 드리라고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저를 기만하고 속이시는 거라고요. 아니 얘, 규찬이가 바람핀 게 네 탓은 하나도 없니? 네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얘도 마음이 헛헛해서 밖으로 돈 거 아니야. 여자가 너무 뻔뻔해도 못 쓴다. 밖에서라도 자식 만들어 온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머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랑이가 길어지니까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린 초롱이가 낳은 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귀한 손주 너 때문에 내줘야겠니? 어떻게든 대로 이어야지.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라. 넌 며느리로서 낙태점이야. 이 돈보다 손주가 중요하지. 애 안 그러냐? 그리고 어리 빠져 있는 저한테 남편이란 인간이 다가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돈 좀 번다고 너나 무시했잖아. 어때? 이제 정신 좀 들어? 나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니야. 돈 번다고 살찌는 너 때문에 내 기가 죽어서 그동안 애 안 생겼던 거야. 뭘 알고나 말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짜그러져 있어라. 네가 인간이야? 지금껏 내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뭐라고? 돈 한 푼 못 벌고 푹만 잡으며 사는 거 한심해도 참아줬어.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근데 이제 완전히 알았어. 넌 완전히 쓰레기였어. 형편없는 인간에다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 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눈이 뒤집히나 보더라고요.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을 말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초롱이 걔는 안 그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아끼고 좋아한다고. 너는 정말 가식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여자야. 꼴도 보기 싫어. 에다가 너만 없으면 나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래, 나가줄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 오래 참았다. 꼴도 보기 싫은 건 내 쪽이야. 전 믿었던 시부모와 남편의 배신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말 않고 그 집에 나와서 속전속결로 이혼했어요. 고민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 안 하면 꼼짝없이 상간녀의 아이를 제가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 그렇게 공을 들이던 덕지 몸까지 닫고 지방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원룸 하나 잡고 처박혀 있었습니다. 곧 가게 주변 상인들로부터 문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왜 문을 닫았냐, 어디 아프냐,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님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죠. 사람이 두렵고 미웠습니다. 그러다 친정언니와 엄마가 찾아오게 됐고 두 사람이 절 붙잡고 너무 서럽게 우시는데 참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상간녀가 출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친하게 지내던 옆가게 언니가 알려줬죠. 상태한 줄도 모르고 애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간 배운 걸로 상간녀와 떡집도 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제가 문닫은 떡집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떡하니 가게를 냈다고 하는데 끝까지 이기적인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상간녀가 낳은 아들 돌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친하게 지내던 미용실 동생이 제게 전화로 알려줬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뻔뻔한지 몰라. 이사도 안 가고 근처에서 떡집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아들이 바람펴서 낳은 손주 돌잔치를 한다고 동네방네 알리고 다녀. 심지어 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래, 돌잔치를 한대? 아주 성대하게 할 건가 봐. 아무도 안 간다고 지금 혀글글 차고 있어. 그리고 선미씨 다들 찾아. 엄청 보고 싶어 해. 나도 보고 싶어. 근데 가람두가 안 나네. 언제 꼭 놀러와. 우리가 술이고 밥이고 다 사줄게. 우리도 다 선미씨랑 같은 심정이야. 분하고 억울해. 선미씨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했어? 아니,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냐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새 옷도 사입었어요. 승전 안 가던 마사지도 받고 메이크업도 받았죠. 전 그 돌잔치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가서 꼭 한 일이 있었어요. 돌잔치 당일 그 장소에 시간 맞춰 도착을 했습니다. 때마침 막 돌잡이를 시작하려는 때였어요. 저는 고기를 빳빳이 들고 돌잔치 홀로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제게로 향했어요. 전 곧장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부모 앞으로 갔죠. 모두 절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소도 아주 호화로운 곳을 빌린 데다 한복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완벽해 보이는 한 가족처럼 보였죠. 제가 말없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으니까 사회자가 당황해서 저를 제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돌잡이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개인적인 축하 메시지는 조금 이따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메시지는 무슨 축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내려와서 저를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에서 종이 여러 장을 꺼내 그 사람 앞에 그리고 시부모 앞에 뿌렸습니다. 종이는 사방에 퍼져서 손님들 테이블 위에도 떨어졌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진짜 확인 검사서예요. 그 아이로 데려드리겠다고요. 저 때문에 끊어진 대가 저 여자 덕분에 이어졌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그 씨가 누구신 줄 아세요? 제가 사방에 뿌린 종이는 바로 친자 확인 검사서였습니다. 놀라서 사색이 된 시부모의 얼굴, 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철석같이 손자라고 믿고 있는 그 아이, 규찬시킬 줄 아니라면요? 여기 친자 확인 검사지가 뭔 줄 아세요? 다른 남자애라는 거, 이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규찬아, 제가 미쳤나보다. 쟤 좀 알려봐라.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초롱이라는 여자는 저를 사납게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나 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큰 소리로 어디서 거짓말서를 들이미냐고 했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돌잔치가 참 성대하네요. 그렇게 아량이 넓으신 줄 몰랐어요. 남의 빚주 돌잔치를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너 미쳤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그리고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누가 믿어? 어디서 조작을 해와서 이 난리를 쳐. 조작? 나 그런 거 해주제 못돼. 이걸 누가 가져왔는지 알면 더 기가 막힐걸. 난 심부름 끊을 뿐이야. 무슨 얘긴지 더 알고 싶어? 여기서 다가봐여줘. 그러나 다들 제 얘기를 믿는 눈치였죠. 손님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다 보였어요. 검사 확인서까지 들이대니 빼도 박도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돌잔치는 다 엉망이 됐습니다. 사람 그렇게 배신하고 내치더니 남의 애 데리고 아주 1년 넘게 행복했나봐. 그대가 어디 한번 돋보기 치러봐. 저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남편의 상간녀가 낳은 지 아이가 둘이 되기 3달 전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룸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했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답이 없길래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경비실에 전화를 하려고 했대였죠. 저 초롱이 아는 사람입니다. 설마 제가 아는 그 여자요? 네, 지금 되게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때의 심장이 얼어보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과 꽤 오래 동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꼭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그래요. 잠깐이라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요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동거를 했던 남자가 저를 찾아오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카페에 좀 가계실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김철주라고 합니다. 편의점 옆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간녀의 예대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 어떻게 찾았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어서 절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는 번듯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 상간녀와 같은 또래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얘기 시작했어요. 절 찾아온 용건이 뭔가요?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 확인 검사서 이게 뭔데요? 설마 초롱이가 낳은 아기, 되게 남편 아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에요. 이 컴사진은 그 증거고요. 전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지웅이라는 아기와 앞에 앉은 남자의 유전자는 일치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수가 넘어간 거였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얘기해보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초롱이랑 저 함께 꽤 오래 살았어요. 서로가 첫사랑이었고요. 단칸방이었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초롱이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싫다면서요. 그리고 바람이 나서 저를 버렸어요. 상대가 제 남편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뒤 초롱이가 임신하고 애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뒤로왔지만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자 싶었죠. 그 전에 얼굴이나 머리서 한번 보자 희수떡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랑 너무 닮은 아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등에 엎여 있었는데 영락 없이 제 어릴 때 모습이라 눈이 돌아갔죠.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네, 소름 끼칠 정도로요. 그날 초롱이는 떡집이 없더라고요. 용기 내서 가게로 갔죠. 떡 몇 개 사고 아기 예쁘다고 인사치레하는 척하면서 아이 머리카락 겨우 뽑아올 수 있었어요. 그걸로 진짜 검사를 의뢰해서 받은 결과예요. 당연히 그쪽 아이였고요. 네,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이 적당할진 모르겠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상간녀의 거짓말에 전 남편은 완전히 수가 넘어간 거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식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직접 나서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왜 직접 복수하지 않으세요? 진짜 확인까지 하셨으면서 왜 그 집에 안 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 아직 초롱이한테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제 자식을 낳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애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지는 걸 지켜보기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비겁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복수를 해주길 바라세요. 네, 염치 없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애 엄마가 제 자식을 그 집 자식으로 숙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복수해줄게요. 이건 그쪽만의 복수가 아니에요. 제 복수이기도 아니게요. 일서리오 듣고 계세요. 그 남자와 전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진짜 검사지를 순해준 이상 그때 바로 말할 수 있었지만 전 때를 기다렸어요. 20년 가까이 헌신해온 저를 내쫓은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애도 못나는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냐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작전은 완전히 성공이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진짜검사 확인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상간녀는 남편 아이가 맞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사까지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간이 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 남편의 통장, 현금, 폐물을 다 들고 날라고 그 사실이 상가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웅이라는 아이는 그대로 둔 채요. 정말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 이후 재검사의 결과지가 날아왔고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아이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들어도 우셨고 전 남편의 충격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때마침 검사지가 날아왔을 때 떡집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있었나 봐요. 이웃가게 주인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저한테 다 전해줬죠. 아이고 말도 마.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독하다니까. 검사 결과는 보나만 하지. 아들 자식이 아니라는 게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그 할망구가 눈이 회가다 뒤집히더라고. 다짜고짜 자기 아들 머리를 쥐어뜯는데 아이고 진짜 다 큰 아들 잡는 줄 알았어. 어머님이 그 사람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고요? 그래. 애기 아빠도 충격을 받았는지 허리 빠져가지고 원래 성질 같으면 누우라고 난리를 쳤을 텐데 무슨 총리 인형처럼 맥없이 흔들리더라니까. 참나. 이 꼴 보자고 자기네 쫓고 세장가 들은 거였어. 보는 나도 기가 막혀서 원. 그 떡집은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된다던데. 내놨대. 파리만 날리는데 그거 붙잡고 뭐 하겠어. 떡 장사 솔직히 자기가 다 했지. 그 집 사람들은 장사 체질 아니야. 영 못하더라고. 떡도 맛없고 그 떡집 낸다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집도 나를 파니래.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는 돈 다 날리고 떡집도 폐업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후 전 원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신 원장님 병원 있는 동네에 다시 떡집을 냈죠. 예전 손님들 다 제가 떡집 낸다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제 떡집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시작한 손님이 성인이 되어서도 찾아오시니 보람도 큽니다. 다시 떡집을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저를 찾아올 수 있는지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에 더 기가 찼습니다. 쌈이야. 내가 무릎 꿇고 비게.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너도 봤잖아. 나도 피해자야.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지용이는 보육원에 보낼 거야. 그동안 너 많이 그리웠어. 같이 살자.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떡집도 잘 안 되고 규찬이도 잘 안 풀리고 늙음하게 너무 힘들구나. 생판 얼굴도 모르는 푸르 이웃도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간 쌓은 정이 있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네 생각이 절실하구나. 진짜 면전에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감정 추스르고 최대한 점잖게 저도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무슨 물건이에요? 필요하면 코뒀다가 필요 없으면 내버리고 어떻게 저한테 끝까지 이러세요? 제가 그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 앞에서 피해자 타령하는 거야? 터진 일이라고 막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애도 못하는 여자 데려다가 돈벌이나 시키시게요? 이러지들 마세요. 저 심장 꺼내며 시커멀 거예요. 그때 상처받고 힘들어서 다 타버렸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꿈에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엄청 바쁘니까 가주세요. 기껏 와서 낸시도 안 먹힐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까지 뻔뻔스럽네요. 제가 그 집 이렇게 세운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공을 완전히 짓밟아놓고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떡집은 완전히 망하고 돈 없어 개고생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거래처 사장님과 만나기 시작했죠. 저 남편한테 그게 되어서 남자는 뭐만 할 줄 알았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한테 서서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 남자 가족도 없이 구아인데다 연애 경험도 별로 없다는데 사람이 참 착합니다. 제가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했더니 이제야 남자 보는 눈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믿기지가 않았죠. 전 산부인과 원장님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임신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아기가 제법 커서 대동돌이게 지는데 정말 행복하네요. 곧 혼인신고도 하러 갑니다. 불행길 찾아온 행복이라고 했던가요? 이제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태어날 아기 착한 남편과 헬콩달콩 쓰면서 떡집 오래오래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